많은 분들이 KF-21을 F-16보다 조금 나은 전투기 정도로 알고 계십니다. 틀렸습니다. 이건 F-15급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KF-21을 견제하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진짜 견제는 캐노피가 아닌 곳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현장에서 직접 KF-21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전문가가 증언했습니다. 언론 보도와 현장 사이에 이렇게 큰 간극이 있는 경우가 방산 분야에서는 특히 흔합니다. 오늘은 KF-21의 실제 급수가 왜 F-15급인지, 미션 컴퓨터 소스 코드가 왜 무기 주권의 핵심인지, 그리고 일본이 KF-21을 왜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부러워하는지, 방산 부품 제조업체를 직접 운영하고 현장에서 KF-21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정창욱 박사의 증언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정창욱 박사는 공군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장교로 방공포병과 지대공 미사일 분야에서 근무한 뒤 현재 방산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F-21 부품을 초기 개발 단계부터 납품해온 현장 전문가예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KF-21은 왜 F-16이 아니라 F-15급인가? 둘째, 미국 캐노피 문제가 진짜 견제인가 아닌가? 셋째, 소스코드 주권이란 무엇이며 KF-21이 이 부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세 가지를 알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현재 위치와 앞으로의 방향이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막연하게 KF-21이 대단하다더라 수준이 아니라 어떤 구조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논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표면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표면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현재 430여 대의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F-35가 39대, F-15가 주력 펀치, 그 다음에 F-16이 숫자 주력이고 FA-50이 그 뒤를 바치고 있는 구조예요. 거기다가 독자정찰 비행단도 있고 미사일 방공사령부도 있어서 공중작전과 대항공작전을 완전히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공군입니다. 동남아와 동북아를 다 합쳐서 독자정찰 비행단을 운영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중국도 일본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사우디아라비아나 UAE도 전투기를 수백 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유사시에 자국의 의지대로 무기 체계를 활용해 작전을 펼치는 능력, 그게 바로 군사 주권의 핵심인데 대한민국 공군이 그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KF-21이 양산되면 120대가 추가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KF-21이 F-16보다 조금 나은 F-16 플러스 알파 정도의 전투기라고 알고 있어요. 언론에서도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일부 방산 전문가들도 F-16 플러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현장에서 직접 KF-21 부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전문가 눈으로 보면 완전히 틀린 인식입니다. 정창욱 박사의 설명을 들으면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KF-21은 엔진이 두 개입니다. F-16은 엔진이 하나예요. 기체 자체가 중대형 기체예요. 폭장량이 엄청나게 크고 4.5세대 반스텔스성까지 고려되어 있습니다. 블로기가 2029년에 완성되면 공대지 천룡 미사일에 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장착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F-15를 대체하는 기체라고 봐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F-15-급이에요. F-16 플러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개량되면 결국 F-15를 능가하게 됩니다. 왜 이걸 모르냐고요? 밀떡들도 헷갈리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KF-21 초기 블록일 기준으로만 보면 F-16보다 조금 나은 것처럼 보입니다. 공대지 능력이 아직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마치 포르쉐를 시험주행 한계 출력으로만 평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완성된 시스템의 설계 의도를 봐야지 현재 블록 1의 제한 스펙으로 평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전력화, 적합 판정, 가망 인증, 형식 인증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 해야 할 건 다 끝났고 추후 개량과 업그레이드만 남은 상황이에요. 2030년부터 전력화되는 KF-21이 F-15와 나란히 임무를 수행하다가 F-15가 2045년에 도태되면
그 자리를 KF-21이 채우는 구조입니다. 즉 KF-21은 F-15의 후계자가 아니에요. F-15의 후계자이자 보완 전력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KF-21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동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미국이 KF-21을 견제하고 있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 근거로 자주 언급되는 게 캐노피 문제예요. 캐노피가 뭐냐고요? 조종석 위에 투명하게 덮여 있는 부분입니다. 유리처럼 보이지만 유리가 아니에요. 파이버글래스 소재에 히토류 등 다양한 소재가 들어가고 강도와 경도를 유지하면서 자외선과 일부 방사능까지 차단해야 하고 극한의 온도 변화에서도 수축 팽창에 견뎌야 하는 고도의 기술 집약 부품입니다. 가시선도 유지해야 하고 조종사의 시야를 방해하면 안 되고 오토바이 헬멧 파이버처럼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전투기로 넘어가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극한의 압력과 온도 변화, 수축과 이완, 그 조건에서 투명성과 강도와 안전성을 동시에 유지하는 건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업체만 할 수 있어요. 또한 비상 탈출 시에는 조종사가 탈출하기 전에 화약 폭발선으로 정확한 타이밍에 캐노피가 깨져야 합니다. 투명한 캐노피 안을 잘 보면 노란 줄이 있는데 그게 화약 폭발선이에요. 너무 빨리 깨지면 기체에 영향을 주고 늦게 깨지면 조종사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조종사의 목숨을 담보하는 부품이에요. 그런데 이 캐노피를 생산하는 미국 업체가 코로나 시기에 하나가 파산했습니다. 미군의 주문량이 코로나 때 줄어들자 유지가 안 된 거예요. 이제 미국의 공급업체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독점업체가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납품 원가보다 1.5배에서 2배 수준으로요. 미국 공군과 해군 주문량도 이미 모자란 상황에서 한국 KF-21까지 끼어드니 업체 입장에선 비싸게 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니 언론에서 미국이 KF-21을 견제하기 위해 캐노피를 가지고 압박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현장 전문가의 답은 명확합니다. 이건 견제가 아닙니다. 진짜 견제를 하려면 엔진을 안 팔면 됩니다. G414 엔진을 2발 쓰는데 그거 안 팔아버리면 KF-21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항전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미션 컴퓨터 기반 기술, 레이더, 빈 센서, 빈 것들을 안 팔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그걸 다 주고 있어요. 캐노피 하나 갖고 수억 달러짜리 전투기 프로그램을 견제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진짜 KF-21을 견제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엔진 기술이나 항전 기술 자체를 안 줬겠죠. 현실은 단순한 독점 공급자 갑질입니다. 공급업체가 하나밖에 없으니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 상황은 캐노피 국산화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소부장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자체 개발에 성공한 선례가 있습니다. 기술력은 있어요. 실제로 KF-11 부품을 제조하는 정창욱 박사도 만들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항공기 부품 제조 능력 자체는 세계 수준이에요. 보잉과 에어버스 부품도 납품하고 대한항공이 미 공군 전투기와 수송기의 오버홀을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조립 능력과 후속 군수 지원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봐도 됩니다. 문제는 경제성이에요. 한국은 소량 다품종 생산 구조라서 라인을 깔고 소재를 조달하면 규모의 경제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대량 생산으로 규모의 경제를 냈지만 항공 부품은 생산량 자체가 적어요. 그러나 정 안 팔면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카드가 협상 테이블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카드가 배경에서 작동하고 있어요. 이게 독점업체 갑질에 대한 한국의 비대칭 협상력입니다. 엔진도 같은 논리입니다. 지금은 G414를 쓰지만 중고도급 무인기 MAV 같은 경우 이미 자체 생산하고 있고 엔진도 조만간 자체 개발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물론 엔진 설계는 빅데이터가 쌓여야 하는 장기 과제입니다.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에러 데이터를 모아야만 신뢰성 높은 엔진이 나와요. 실험실 수준에서 해결이 안 되고 실제 운용을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견제는 어디서 벌어지고 있을까요? 소스 코드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KF-21의 진짜 의미를 절반밖에 이해 못하는 겁니다. 전투기에는 미션 컴퓨터라는 두뇌가 있습니다.
이 미션 컴퓨터에 모든 무기 체계가 통합되어야 비행기가 미사일을 쏘고 표적에 맞출 수 있어요. 레이더가 적기를 탐지하면 그 신호가 미션 컴퓨터로 들어가고 미션 컴퓨터가 처리해서 파일럿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미사일이 발사된 후에도 미션 컴퓨터와 끊임없이 통신하면서 표적을 추적합니다. 이 전 과정에서 미션 컴퓨터 소스 코드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기를 미션 컴퓨터에 통합하려면 서로 소스 코드를 일부 공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KF-21의 미션 컴퓨터는 우리가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F-15는 미션 컴퓨터가 미국 것이에요. 암람 미사일도 미국 것이고 레이시온이 만듭니다. 같은 나라 방산업체끼리니까 소스 코드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F-15에는 암람이 달립니다. 그런데 KF-21은 우리 미션 컴퓨터예요. 암람을 달고 싶으면 레이시온이 자기네 소스 코드를 일부 알려줘야 합니다. 레이시온 입장에서는 세계 최고 무기의 소스 코드를 줄 수가 없는 거죠. 동맹이라도 기술 주권은 냉정하게 따로입니다. 그래서 KF-21에는 암람이 달리지 않아요. 흥미로운 건 FA-50입니다. FA-50은 수출용에는 암람이 달립니다. 그런데 국내용에는 암람이 달리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수출용 FA-50에 달리는 암람의 소스코드 통제권은 레이시온이 가지고 있어요. 해당 수출 시장에서만 통제 가능한 방식으로 허용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 공군의 국내용 FA-50에는 아직 그 조건이 맞지 않아서 암람을 못 다는 구조예요. 이게 무기 산업의 냉정한 소스코드 패권주의입니다. 반면 미티어 미사일은 어떨까요? 유럽산 미티어는 암람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입장입니다. KF-21이라는 플랫폼에 장착이 되면 한국 공군 조종사들이 실제로 운용하는 데이터를 얻어갈 수 있어요. 실전 운용 데이터가 없는 유럽 업체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난 자산입니다. 암람을 이겨야 하는 미티어로서는 데이터가 곧 무기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소스코드를 일부 공유하는데 더 관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KF-21 초기 블록에 미티어가 장착된 겁니다. 동맹이라도 짜고 경쟁 상대라도 협력하는 게 무기 산업의 냉정한 현실이에요. 그리고 한국 조종사들이 그 무기를 운용하면서 쏘아낸 데이터가 다시 유럽 무기 개발에 피드백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우리가 국산으로 개발하면 우리 소스 코드로 우리 플랫폼에 장착하면 됩니다. 그러면 FA-50에도 자동으로 통합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FA-50의 수출 경쟁력이 또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FA-50이 폴란드 36대, 말레이시아, 이라크 등에 수출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미 검증된 국산 무기 체계와의 통합 가능성입니다. 소스 코드 주권이 결국 방산 수출 주권으로 연결되는 구조예요. 그렇다면 일본은 KF-21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두려움과 부러움이 동시에 있습니다. 일본은 자체 전투기를 만들려고 F1을 개발했지만 이건 F-16의 라이센스 생산에 가까운 형태였어요. 설계도를 다 받아온 거죠. 5세대 실증기도 만들었습니다만 독자 양산 능력을 갖추기 위한 제도와 산업 기반이 아직 부족합니다. 일본의 5세대 실증기는 미국 입장에서도 필요해요. 미국이 혼자서 5세대, 6세대 항공기를 개발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 일본과 파트너십을 맺으면 비용을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의 항공 개발을 지원하는 건 일본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에도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지금 잠수함에서 전투기, 미사일, 전차, 자주포까지 척척 만들어내고 있어요. 미사일, 방공사령부까지 독자적으로 운영합니다. 이게 일본이 부러워하는 겁니다. 일본은 국력도 있고 돈도 있지만 전후 헌법 제약과 산업 구조상 제도적으로 하기 어려운 것들을 한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 체계 자체가 자동차 산업의 스핀오프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현대차, 한화, 현대로템으로 이어지는 제조 생태계가 없었으면 오늘날의 K 전차도 천무다연장 로켓도 나올 수 없었어요. 이게 이른바 방산 생태계의 역설입니다. 처음에는 자동차 만들려고 쌓은 제조 기술이 나중에 전쟁 무기를 만드는 기반이 된 거예요. 군사 강국은 군사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조업 생태계가 근본이에요. 그걸 일본은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가 일본과 군사 정보 공유를 협의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KF-21 기술이 일본으로 새어나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현장 전문가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KF-21을 인도네시아에 보낼 때 이미 충분한 장비 보안 조치를 했어요. 인도네시아가 통째로 떼다가 일본에 준다 해도 일본이 해독하는 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일본이 주고받는 건 군사 작전 정보이지 기술 정보가 아닙니다. 기자들이 흥미를 위해 만들어낸 걸 너무 과장해서 해석한 겁니다. KAI가 바보가 아닙니다. 이미 충분한 보안 조치를 하고 보냅니다. 전체 그림이 여기서 선명해집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한국이 자체 이 미션 컴퓨터, 자체 소스 코드, 자체 플랫폼을 가진다는 건 어떤 무기를 어떤 국가에 팔 때 어떤 조건으로 팔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방산 주권의 핵심입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에서 무기를 사면서 기술 이전 조건, 소스 코드 통제 조건, 수출 제한 조건을 다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제 KF-21로 대표되는 국산 플랫폼에서는 우리가 그 조건을 결정하는 쪽이 됩니다. 이 역할 전환이 KF-21이 가진 진짜 전략적 의미예요. FA-52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와 이라크에 팔리는 과정에서 이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미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이 강해진 이유 중 하나가 운용자와 제조자 사이의 긴밀한 피드백 루프입니다. 해군 장교들이 잠수함을 직접 몇 주씩 타면서 아쉬운 점과 개선 사항을 피드백하고 제조업체가 그걸 받아서 다음 버전에 반영합니다. 해군과 조선업체가 이렇게 긴밀하게 협력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잠수함을 직접 작전에 투입하는 사관학교 졸업 우수 장교들이 실로 자망을 해서 현실에서 느낀 것들을 피드백합니다. 제조업체는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선하고 강화합니다. 이 순환이 명품 무기를 만드는 비결이에요. 공군 조종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공군 사관학교 졸업 후 현역 비행 경험을 가진 조종사들이 KF-21을 직접 비행하면서 개선 사항을 KAI로 보내면 KAI의 테스트 파일럿들이 그걸 반영해서 더 나은 전투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생태계가 UAE에 수출된 천궁이의 성능을 세계가 인정하게 만든 배경이기도 합니다. 천궁이가 UAE에 가서 실제로 후티 드론을 요격했다는 검증 사례가 나왔고 그러자 다른 나라들이 천궁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무기는 실전 데이터가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수출을 만들고 수출이 다시 데이터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KF-21도 이 구조를 타야 합니다. 미사일 사거리 논쟁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중국 PL-15 미사일이 200km를 날아간다고 해서 한국의 120km짜리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뒤진다는 생각이 있는데 전문가 관점은 다릅니다. 200km를 날아간다는 건 물리적 추적거리이고 실전에서 적기를 정확히 맞추는 건 레이더의 탐지 범위, 신호 처리 능력, 정밀한 유도 능력이 결합돼야 합니다. 레이더가 탐지를 했더라도 신호 처리 과정에서 분해능과 정제 능력이 받쳐줘야 미사일이 표적을 정확히 추적합니다. 이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최적화했을 때 실질 사거리가 120km인 거예요. 미국이 암람을 120km로 설계한 건 그 거리에서 신호 처리와 유도 정밀도가 최적화되기 때문이에요. 200km에서 날아가는 쇠덩이와 120km에서 정확히 맞추는 미사일은 다른 겁니다. 중국 PL-15가 100km를 넘어서면 그냥 날아다니는 쇠덩이가 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야구로 치면은 아주 멀리 날아가는 것과 포수 밑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의 차이예요. 한국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목표는 이 정밀도를 확보하는 것이고 그 기준 자체가 미국 암람 수준입니다. KF-21 수출 가능성도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KF-21은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중인데 비록 분담금 지원 등 마찰이 있었지만 인도네시아 외에도 여러 국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동남아와 중동에서 F-16을 대체할 4.5세대 전투기를 찾는 나라들이 있는데 KF-21이 그 시장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수출 성사까지는 정치적 변수와 기술 이전 조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하지만 FA-52 실제로 팔리는 것을 보면
KF-21의 수출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미션 컴퓨터 소스 코드를 우리가 가진다는 것,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2030년대에 국산화한다는 것, 캐노피 국산화가 언제 현실이 될 것인가. 이게 순서대로 실현될 때 KF-21은 단순히 공군의 전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방산 수출 생태계의 중심축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외산 무기를 사는 나라였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소스 코드로 무장한 전투기를 파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전환이 지금 KF-21을 통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캐노피 독점 공급자 문제, 소스 코드 협상, 장거리 미사일 국산화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 기업과 정부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기사를 볼 때는 각각 별개의 이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하나의 큰 그림 무기, 체계 자주권 확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KF-21이 어디까지 가는지 그 다음 단계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